지난달 태국 여행을 하고 돌아온 42살 한국인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6번째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태국에선 지금까지 1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여성은 중국에 다녀온 게 아니라는 이유로 제때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2주 안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정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내 부품 공장들이 멈춰서면서 현대자동차가 오늘부터 차례로 각 차종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조원태 회장의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 회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족 이외의 주주들과 손잡은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들의 공소장 대신 기소 내용 요지만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16번째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태국에 여행을 갔다가 지난달 19일 귀국한 40대 여성으로 최근 중국에는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태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을 했던 건지 아니면 귀국 이후에 감염된 건지 보건당국이 정확한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가 정부 발표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추가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42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태국 방콕과 파타야를 여행한 뒤 지난달 19일 전남 무안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엿새가 지난 25일 저녁쯤부터 춥고 열이 나는 등의 증상을 느껴 이틀 뒤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28일 입원한 뒤에도 증세가 점점 심해지자 어제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여기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격리 조치 후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오늘 오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가 태국에서 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태국 내 확진자 수가 19명이나 되는 데다 중국 여행객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행지에서 중국 후베이성의 주민하고의 접촉의 가능성이 되거나 이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본은 그러나 이 환자가 국내에 귀국한 뒤 드러나지 않은 무증상 환자 등을 만나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로선 태국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는 지금 전남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KBC 박성호 기자, 그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남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16번째 확진자는 이곳 전남대병원의 국가지정 격리병동 음압병실에 격리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는 어제 저녁 6시쯤 전남대병원을 찾았다가 오늘 아침 8시에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열과 폐렴 증세를 보여왔는데 전남대병원을 처음 찾았을 때보다는 상태가 나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환자는 이전에도 폐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되는데 당국은 이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식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걸 막는 대증적 치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설마하다 첫 확진자가 나온 광주는 불안감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자가 격리된 전남대병원은 전체 소독과 함께 입출입자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환자가 귀국 후 치료를 받은 2차 병원도 임시 폐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5번과 6번 환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 중인데 16번 환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문서마저 유출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발병 개요, 조사 내역, 조치 내역이 상세히 담긴 문서는 광주 광산구청에서 작성한 것으로 광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병원에서 KBC 박성호입니다. 16번 환자는 귀국 이후 보름 넘게 또 첫 증세가 나타난 뒤로도 한 열흘가량을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열이 나서 직접 병원에 가고 입원한 뒤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이 환자의 동선을 확인해 봤습니다. 안상우 기자, 배정훈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9일 16번 환자는 태국 방콕에서 전남 무안 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비행편은 제주항공 7C2216편입니다. 입국 뒤 이 환자는 광주광역시의 자택으로 이동했고 첫 증상이 나타난 건 지난달 25일 입국 엿새 뒤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7일, 그러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 지역 중형병원인 21세기 병원을 찾습니다. 열이 38.9도까지 오르자 전남대 병원으로 옮겨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 검사도 했지만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그날 처방받은 폐렴약을 먹어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지난달 28일부터 21세기 병원에 입원했고 그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어제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첫 증상 이후 이 환자의 세부 동선이 모두 파악된 건 아닙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16번 환자의 동선을 저희도 현장에서 확인해 봤는데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아닌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입원했던 바로 이 지역병원이 현재로서는 가장 주목해야 할 곳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21세기 병원입니다. 정문은 닫혀 있고 임시 휴진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무렵부터 방역 작업이 진행됐는데 기존 입원 환자는 모두 병실에 있습니다. 어머니 나오신대요? 아니야, 못 나와요. 일반 입원 환자와 의료진을 합해 150명이 넘는 이 병원에서 16번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채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입원 환자의 외출, 퇴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27일날 진료는 받으셨고, 네. 이제 정대 갔다가 28일에 다시 오셔가지고 정대에서 이상 없다고 하니까 28일부터 입원을 어제까지 하셨어요. 지난달 27일 전남대병원을 방문한 16번 환자는 열이 38.9도까지 올랐는데도 중국이 아닌 태국을 거쳤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 오셨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보건소에 연락을 드렸더니 보건소에서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말을 해서 폐렴 관련해서 이제 약을 드린 거죠. 그대로 가신 거죠. 16번 환자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임시 휴원 조치에 들어갔고 자택 주변에 대한 방역 조치도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상 발현 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확진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이 환자가 어디서 감염된 건지는 물론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만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최근 태국에 다녀왔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빼고는 태국의 수도인 방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도시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정혜경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번 확진자는 태국 방콕과 파타야 등지에 닷새 머물렀습니다. 중국엔 다녀온 이력이 없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태국에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 일본에서 감염됐던 12번 환자에 이어 두 번째 해외 감염 확진자가 됩니다. 공항 입국 당시의 비행기나 아니면은 뭐 동선이나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위험성은 없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어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를 할 수 있다. 태국이 신종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경고는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 베스 피그나니 교수 연구진이 지난주 발표한 논문입니다. 전 세계 항공 노선과 중국 승객 유입량, 도시 인구 등을 변수로 분석한 결과 중국 외에 다른 국가의 도시 가운데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가장 큰 도시로 태국의 방콕이 꼽혔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과 타이완 타이페이인데 방콕의 위험도가 배 이상 높았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시작된 우한은 중국 교통의 중심지로 꼽힐 만큼 통행량이 많습니다. 하루 평균 3,500명이 해외로 나가는데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중국 우한에서 태국으로만 5만 5천 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제3국 감염이 현실화하면서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방역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천 명을 태우고 가던 일본의 대형 크루즈선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감염 경로가 더 복잡하고 또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방역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남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입니다. 3,700명이 탑승 중인데 지난달 25일 홍콩에서 내린 80세 남성 탑승객의 확진 소식이 알려져 현재 검역이 진행 중입니다. 今日何時に降りれるかわからない。もうちょっと早くアナウンスをしてくれてたら、自分としては良かったなと。 지난달 승객 4천여 명을 태우고 중국과 베트남으로 간 크루즈선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3명 나왔습니다. 대형 크루즈선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자 세계 크루즈선사협회는 14일 이내 중국을 여행한 사람의 탑승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12번 환자와 태국 방문력이 있는 16번 환자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감염 경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는 25개국, 10명 이상 나온 나라는 일본과 태국, 독일, 미국, 호주 등 10개국으로 중국 외에 해외 유입 환자가 추가로 나올 위험도 커졌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지역사회 유행이 광범위하게 되면 동일한 절차로 오염 지역을 지정하고 검역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현재는 없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에 다녀왔거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공항, 크루즈 등을 이용했다면 귀국 후 14일 안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그럼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남는 궁금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남주현 기자 리포트도 나왔지만 일본에 갔다 감염됐던 12번 환자에 이어서 태국에 갔었던 16번 환자. 물론 이제 좀 더 역학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이 확인이 되면서 좀 태국 가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네, 16번 환자가 태국에서 감염됐을 수도 있지만 네. 증세가 25일 시작됐고 신종 코로나 평균 잠복기가 5일에서 6일 정도인 걸 고려하면 네. 19일. 그러니까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귀국할 때, 즉 태국이나 국내 공항에서 감염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당시엔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이라도 증세가 없으면 공항을 이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 국내 확진 환자의 무증상 시기 전파까지 조사하겠지만 어떻게 감염됐는지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면 태국 여행 제한 조치 같은 건 나오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16번 환자가 국내에서 접촉한 분들을 통한 2차, 3차 감염을 막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1,300명을 넘어섰다는 오늘 발표가 있었고 또 증상이 없을 때도 바이러스를 이제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 내가 지금 감기 증상만 있어도 뭐 바이러스에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네,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과 현 시점에서의 대국민 행동 요령을 정리해봤는데요. 네. 첫째,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자. 둘째,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면서 네. 증세가 없는 사람들은 평소대로 생활하자. 무증상 감염이 확인되면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은 오늘 언론을 통해 지금까지 모든 감염병의 아웃브레이크, 즉 집단 발병은 네. 유증상자로부터 비롯됐다고 발표했는데요. 무증상 감염을 보건당국은 유념해야겠지만 일반인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 번째 요령은 반대로요. 네.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증세가 있으면 대부분 감기겠지만 제2의 16번 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만에 하나 조심하지 않는 차원이죠. 마스크 쓰고 손 잘 씻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조금씩 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끝으로 이제 8번 환자죠. 우한을 갔었던 60대 여성이 1차 검사에서는 음성 나와서 뭐 계속 일상생활 하다가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미국 보건당국도 한 이야기가 있네요. 네, 저희 김수영 워싱턴 특파원이 취재했는데요. 미국 CDC 질병관리예방통제센터 국장이
첫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환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초기에 바이러스 양이 너무 적으면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확진을 위해서 코, 목구멍 등을 검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 보건당국도 참고해서 초기에 음성으로 잘못 나와서 접촉자가 늘어나는 일은 막아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최근 2주 사이에 중국 후베이성에 갔었던 외국인은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행 첫날 어땠었는지 인천공항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영재 기자, 혹시 오늘 입국에 거부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아직까지 입국 거부된 탑승객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인천공항에만 중국발 비행기 85편이 도착을 했거나 도착을 할 예정인데 탑승자만 10,000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 2주간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 외국인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입국 거부 사례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검역 확인증이란 걸 들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온 네 외국인이 모두 이 검역 확인증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딴 승객들하고 섞이지 않게 입국장을 따로 만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어땠나요? 네, 인천공항은 총 3곳에 중국발 비행기 전용 입국장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비행기 탑승객들과 이 비행기 탑승객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는 건데요. 탑승객들은 입국 전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 검역서를 적어내야 되는데 신고서엔 한국 내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적게 하고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입국자가 적어낸 국내 연락처로 검역당국이 전화를 걸어 통화가 가능한 사람만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제주도가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면서 오늘 하루 제주 공항으로 들어온 중국발 비행기는 단 6대, 입국자는 55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SBS 홍영재입니다. 네, 이런 조치가 시행된 오늘 주한 중국 대사가 우리말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제한적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르는 게 과학적 기준이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부임 닷새 만에 이례적 회견에 나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회견 대부분 우리말을 쓰면서 이웃, 친구란 표현 11번이나 사용했고 한중은 운명 공동체다. 한국 지원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국민들도 이 따뜻한 정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이며 인조往来가 밀접. 한중 우호를 이렇게 수차 강조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이 취한 조치, 그에 대해서 제가 많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WHO의 근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이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WHO의 권고를 들어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반중 정서 완화, 추가 조치 차단이라는 두 가지 의도를 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혐오 분위기를 조금 완화시켜 보려는 노력, 더 이상 앞서 나가는 조치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다. 외교부는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긴밀한 소통을 해왔고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적이란 말, 모든 사람이 같은 기준은 아닐 거라며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외교, 경제적 부담도 상당한 만큼 추가 조치에 관해선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는 원칙론을 반복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숨진 사람이 이제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성엽 특파원, 먼저 중국 당국이 집계한 환자와 또 사망자 숫자부터 전해주시죠. 먼저 사망자는요, 이 중국 본토에선 후베이성에서만 하루 새 사망자가 64명이 늘어서 전체 사망자가 425명이 됐고요. 홍콩에서 숨진 39살 남성을 포함하면 426명입니다. 이 확진자는 2만 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사흘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확진자가 얼마까지 늘 건지 궁금해지는데 칭화대 인공지능 연구팀이 예측을 해봤더니 오는 8일에 3만 명을 넘기고 16일에 4만 2천 명에서 6만 명을 찍은 뒤 줄어들 거란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16일에 정점을 찍고 그 뒤에 줄어든다면 오늘이 4일이니까 그럼 앞으로 2주 정도가 고비가 된다는 뜻인가요? 독일 연구팀은 3월이 절정기라고 했고요. 홍콩대 연구팀은 4월 말 5월 초까지를 봤는데 이에 비하면 중국의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망은 중국 당국이 사람들을 집에 꽁꽁 묶어놓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 마카오 정부는요, 카지노 시설을 보름간 닫는 이 초강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알고도 마을이나 직장을 버젓이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그러니까 환자가 많은 후베이성을 빼면 0.16%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국은 중국 전역의 평균 치사율은 2.1%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한 4.9%, 후베이성 3.1%로 이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그렇지 나머지 지역들만 따지면 치사율이 0.16%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우한만 그렇게 높은가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발생지인데다가 발생 환자에 비해 의료진과 의료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젠 병원도 열흘 만에 뚝딱 짓고 10,000명이 넘는 의료진도 보냈으니까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약물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외부로 알리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오늘부터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 접촉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자가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격리 대상자가 몇 명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가 일부에선 격리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2차 모니터링으로 전화드렸어요. 혹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세는 없으시고요? 감염 환자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하도록 바뀐 첫날, 일선보건소엔 상담 전화 통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확인된 접촉자 수는 1,318명, 어제보다 405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나마 16번 환자 접촉자 수는 빠진 수치여서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파악된 접촉자들조차 몇 명이 자가격리 대상인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격리 대상자에 대한 질문 내용이나 기준이 수시로 바뀌면서 일선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매일 시시각각 다릅니다. 지금 세부 지침은 다시 나올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상부기간 좀 더 문의를 드려야 되고요. 하루 2차례 전화로 확인하게 돼 있는 격리 대상자 관리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격리 대상자에게 수건 따로 쓰기, 부엌 등 공동공간 이용 자제 등 생활 수칙이 담긴 안내문이 제공되긴 하지만 별도 교육이 없는 데다 전화만으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실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격리 조치는 강화됐지만 정작 격리 거부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자가격리 대상자가 한때 연락 두절이 되는가 하면 그냥 벌금을 내겠다며 당국의 격리 요청을 거부해 애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서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 한 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릅니다. 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13일부터 26일 사이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전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모니터링 대상자는 내국인 500여 명, 외국인 250여 명으로 모두 750여 명입니다. 이들에게 잠복 기간인 14일 동안 매일 전화를 걸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면 격리 검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증상은 없으신 건가요? 지속적으로 잠복 기간 동안은 모니터링 전화를 매일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조사 대상자 가운데 여전히 보건당국과 단 한 차례도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도 여럿입니다. 보건당국이 각 지자체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하고 함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내국인 30여 명은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한 30여 명 정도가 지금 추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국인은. 그리고 외국인은 저희가 정보를 지자체에 보내서 지자체에서 또 경찰하고 주소지나 이런 데 가서 추적을 하고 있어서 특히 지난달 31일 398명으로 집계됐던 조사 대상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경찰과 함께 출국 정보를 확인하거나 거주지 정보를 조회해 추적하고 있지만 연락처가 아예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확진자들의 동선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도 이렇다 할 기준이 없이 제각각입니다. 서울의 일부 구청에선 발표된 것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모든 구청이 같은 알림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닙니다. 유수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번 환자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서울 성동구와 성북구를 방문했습니다. 성동구청은 이 환자가 역술원을 방문한 시간, 이동 수단, 그리고 역술원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지 등을 공개했습니다. 다 공개했어요. 그래야 좀 알아야지만 그게 좀 주의가 필요하지. 그게 감춰하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반면 성북구는 5번 환자가 언제, 어디를 다녀갔는지 주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환자들이 다녀간 서울 시내 자치구는 모두 7곳. 이 가운데 환자의 동선을 주민에게 알려준 건 성동구와 서초구 2곳뿐입니다. 서울시내 질본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서울시 등 상위 기관의 기준이나 지침이 없다 보니 환자가 방문한 곳은 7개 자치구인데 2개 자치구만, 그것도 자기네 구민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환자 동선을 알려주는 앱도 있다지만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면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데 제각각 중구난방인 겁니다. 시민으로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알려줘야 갔던 사람이 또 주의를 하고 그러죠. 근데 모르면은 또 나도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서울시는 뒤늦게 환자 동선 정보를 통합 관리해 시민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마스크 찾는 사람이 늘다 보니까 요즘 평소보다 값을 몇 배 올려 팔거나 아예 돈만 받아서 챙기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는 마스크를 수백만 개씩 사드리겠다는 글도 있는데 내일부터는 그렇게 마스크를 사재기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정 기자입니다. 주부 이모 씨는 최근 한 중고 직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사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마스크 100장을 시중 가격보다 싼 10만 원에 판다는 글에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해 주문을 취소하려 하자 환불을 받으려면 10만 원을 더 내라고 해 모두 20만 원을 떼인 겁니다. 환불할게, 바로 환불해주세요. 더 보내라고 돈. 30만 원부터 환불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확 했어요. 이 마스크 판매자는 이름을 바꾸고 아직도 버젓이 영업 중입니다. 이게 어제 낮에 또 올라올 거예요. 나 이후로도 계속 그런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유통업자 사이에서도 다른 업자의 물품 사진을 자기 것처럼 도용하거나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사기가 빈번합니다. 마스크뿐 아니라 손 소독제나 고글, 방진복, 체온계까지 대량으로 사들이는 유통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수천 개부터 많게는 수백만 개씩 사드리겠다는 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집니다. 정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일부터 마스크 등 의료용품을 매점 매석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5천만 원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 전체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 덜 오고 또 사람들 밖에 나가서 쓰던 돈을 줄이면 경제에는 물론 좋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곳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나눠주던 무료 급식소가 감염 위험 때문에 일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곳도 자원봉사자가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무료 급식소.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 급식을 무기한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어디서 오시는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이제 뭐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만에 하나의 그런 사태를 좀 대비하고자 해가지고 저희가 그 급식을 일단은 좀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이 급식 단체는 하루 500명이 식사하는 이곳을 포함해 전국 26곳 15,000여 명이 이용하는 급식소 운영을 내일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무료 도시락 배달 봉사 중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 끼가 아쉬운 사람도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모두 안타까워합니다. 여기 사람들 고통스럽다면서 밥 한 끼도 먹는데. 다 눈물 흘리시죠. 우리 어디 가서 밥 먹냐고, 이제 어디서 밥 먹냐 하면서 빨리 이제 좀 좋아지면은 다시 연락드려서 다시 오게끔. 아직 휴업하지 않은 다른 급식 단체도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 악화로 후원금이 주는 상황에서 감염 우려 때문에 자원봉사자 구하기도 힘듭니다. 봉사자들이 끊어지고 이 어르신들이 밥을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고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손길마저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것마저도 취소하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사회 전체가 움츠러드는 사이 가뜩이나 힘든 취약계층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방금 보신 무료 급식소 말고도 모두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혈이 시급한 환자들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이후 헌혈을 하겠다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남아있는 혈액이 한 사나흘치 정도라서 실제 병원에 가도 수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평일에도 60여 명은 찾았던 헌혈의 집이 텅 비어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10팩 넘게 확보했을 혈소판도 고작 한 팩이 전부입니다. 보통 문진실 꽉 차 있거나 그래서 기다리고 하는 편인데 오늘은 바로 사람 없어서 바로 그냥 문진실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헌혈 급감은 지난 20일 신종 코로나 첫 확진 환자가 나온 뒤 감소세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만 3천여 건 줄었습니다. 특히 단체 헌혈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취소된 이달 단체 헌혈 예약 건수가 7천 건이 넘습니다. 주사 바늘을 꽂은 채 여러 사람과 장시간 누워 있어야 하는 걸 꺼리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헌혈해요? 라고 전하시는 분도 있고 걱정이 돼서 일단은 오시는 걸 꺼려하시기도 하고 혈액 재고량은 최소 5일분 이상 확보돼야 하는데 오늘 기준 전국 혈액 재고량은 3, 4일분, 지역에 따라선 이틀분밖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나마도 통계치일 뿐 실제 일선 병원에선 아예 수혈을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혈액원에서 혈액을 공급을 못 받게 되면 이제 환자 지인들이나 보호자를 통해서 지정 헌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적십자사는 안심하고 헌혈할 수 있도록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위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대책 없이는 헌혈량 회복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는 산업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던 부품이 떨어지면서 현대자동차가 오늘 생산 라인 일부를 세웠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아예 모든 공장을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울산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들은 당분간 시차를 두고 공장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 중국 공장 사정으로 부품이 떨어지자 오늘 제네시스 생산 라인을 시작으로 글피부턴 울산은 물론 아산과 전주 공장까지 모두 세우는 이른바 셧다운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대차로선 하루 9,000대꼴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단 11일까지로 정한 휴업 기간엔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쌍용차도 공시한 대로 오늘부터 평택 공장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직 계열 하청 구조로 이루어진 자동차 업계의 특성상 맨 위에 있는 완성차 업체의 휴업은 곧바로 협력업체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당장 덩달아 휴업을 해야 하는 협력업체들도 많은 겁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좀 더 확산돼서 좀 오래되지 않을까 좀 그게 좀 걱정을 했습니다. 급한 대로 국내와 동남아에서 부품을 대체 조달한다지만 이미 생산 거점을 대거 중국으로 옮긴 업체들로선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워낙 가깝고 물류비도 싸고요. 기술 수준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검증도 해야 되고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중국 현지 공장의 조업 재개가 최선이지만 현재로선 휴업이 더 길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 불안감을 더 키우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중국에서 치료받은 한국인이 수십억 원을 물었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입원한 외국인 치료비를 내주지 말자는 주장의 근거로 쓰이는데 사실은 코너에서 이경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메르스 감염 사실을 모르고 중국에 출장 갔던 한국인, 중국 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로 27억 원을 물게 생겼다. 지난 2015년 6월 메르스 유행 당시 기사입니다. 우리도 외국인 감염 환자 입원비 부담할 수 없다며 최근 퍼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 중국 외신을 인용한 건데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중국 정부는 한국에 돈 받아내라, 한국인은 돈을 내라, 이런 중국 네티즌들의 반발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 정부는 한국인 치료비 전액 부담 방침을 밝혔고 실제 내준 것도 맞습니다. 후속 보도에 대한 언급 없이 특정 시점 외신을 인용한 보도가 돌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감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병원비가 비싸서 신고하기를 꺼리는 걸 막기 위한 방역 차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확진자와 관련된 유언비어 끊이질 않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양성 환자가 나왔다. 이 병원 가지 말라는 글이 돌았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어제는 방역 사진과 함께 충남 천안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났지만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창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린 20대 직장인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본인은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악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업무 방해죄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이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춘인데 이번 겨울에 보기 힘들었던 눈과 함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양태빈 캐스터. 네, 저는 지금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동안 겨울답지 않아서인지 훨씬 춥게 느껴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겨울 유난히도 포근한 날씨가 내내 이어졌는데 2월에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기습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이 시각 서울 기온이 0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4.8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눈도 약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중부는 밤까지, 전북과 경북 서부 내륙에는 내일 새벽까지 1에서 5cm의 제법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잠시 후 10시와 11시를 기해 중부와 전북, 경북까지 한파주의보가, 영동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2도로 올겨울 들어서 가장 낮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대관령도 영하 16도, 대전이 영하 8도로 전국이 꽁꽁 얼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기온이 영하 4도를 비롯해 주로 중부지방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급격한 요즘이니까요.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산에서 한 스포츠카 운전자가 요금소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크게 다쳤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돼 경찰이 멈추라고 했지만 그대로 달아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부산항대교입니다.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요금소 쪽으로 달려가더니 갑자기 중심을 잃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요금소 방호벽을 강하게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억대 스포츠카인 포르쉐 앞쪽이 사고 충격으로 박살났고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차량과 부딪힌 방호벽입니다. 보시다시피 긁히고 부서져서 당시 강한 충돌로 인한 사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차량이 측면으로 돌아서 완전 전면 쪽이 완전히 다 파손이 돼 있더라고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름 정도만 말하고
사고 직전 경찰엔 포르쉐가 광안대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다는 음주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정지 명령을 내리자 포르쉐는 달아나기 시작했고 경찰 추격을 피해 4km나 도주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순찰차가 정지 신호를 했는데도 계속 진행을 했고 병원에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 음주 운전의 정황이 보여서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의뢰하고 운전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청와대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에도 이례적으로 간략한 요약본만 제출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대검찰청에 통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국회 공소장을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혐의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공소장에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약 60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기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했다며 공소장 대신 혐의 내용만을 정리한 3페이지 정도의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국회 요청이 있으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공소장을 제출해왔고 이를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안은 이게 공개를 해왔거든요. 여당 야당뿐만이 아니라 온 언론,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이 건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장 제출 거부를 지시한 추 장관 발언에 대해 법무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대검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며 검찰을 떠난 김웅 전 부장검사가 새 보수당의 영입 인재가 됐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당명은 가칭 안철수 신당으로 정해졌는데 이 당명이 가능하다 아니다를 두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달 14일 검찰 내부망에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한다는 글을 올린 뒤 사표를 던진 김웅 전 부장검사. 오늘 새보수당에 입당한 그는 20년 검사 생활 중 형사부에서 12년 일했고 사기 범죄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하나의 사기꾼을 보냈더니 다른 사기꾼이 왔다는 말로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이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한국 남성과 결혼해 이주한 베트남인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을 해온 원옥금 주한 베트남 교민회장을 영입했습니다. 한국당은 성희롱 의혹 교수의 해임 불복 사건에서 대학 측을 변호하며 재판을 승소로 이끈 전주의 변호사를 비롯해 여성 법조인 7명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주도하는 신당의 당명은 가칭 안철수 신당으로 정해졌습니다. 안 대표님이 중심이 된 정당이기 때문에 하지만 1인 정당이라고 스스로 부각하는 거냐는 당 외부의 비판이 나오는데 안철수 신당을 당명으로 쓸 수 있냐는 문의에 선관위는 특정인 이름의 당명이 가능한지는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신방연대는 허용됐고 박근혜님 대사모당이란 당명은 사용이 불허됐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한진그룹에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조원태 회장의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 회장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을 향해서는 안타깝다는 표현을 썼는데 경영권 싸움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깨진 유리병과 긁힌 상처,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이명희 고문집에서 벌어진 조원태 회장과의 소동은 두 사람 간 심각한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그랬던 이명희 씨가 막내딸 조현민 전무와 함께 조원태 회장 편에 선다는 입장문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조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현재의 전문 경영인 체제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외부 세력과 연대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안타깝다며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반도건설 KCGI와 손잡은 상황에서 75년 지배해온 그룹을 외부 세력의 통째로 넘겨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총수 일가는 경영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겠죠. 총수로서의 권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열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래서 승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로써 조원태 회장은 이명희, 조현민 씨와 다른 우호 세력 지분을 합쳐 33% 정도를 확보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3자 연합에 근소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벌일 경우 어느 한쪽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과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일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 정책 경쟁이 치열히 벌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진과 남매는 선대 회장의 유운을 앞세우며 서로를 비난하는 후진적 인식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때문에 독립적인 이사회가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 지역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싸게 넘기거나 증여해놓고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걸 비롯해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한 탈세 의심 사례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2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시가 17억 원짜리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12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A씨 부모가 양도세 등 세금을 적게 내려고 시세보다 5억 원이나 싸게 자식에게 판 겁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에서 3억 차이를 나거나 아니면 5% 차이, 이거 둘 중에 하나 걸리면 이거는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차용증도 없이 부모에게 5억여 원을 빌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는 수법도 여전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원금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몇 달을 갚다가 이제 또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또 카드랑 통장을 오히려 그걸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연배에 쓸만한 것들은 또 아닌 곳에서 쓰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수법도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수상해 보이는 1,300여 건을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에서 탈세가 의심됐습니다. 법인 대출이나 개인 사업자 대출로 돈을 빌려 고가 주택을 사는 등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도 94건 적발됐습니다. 거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정밀 세무 검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고강도 조사는 이달 21일부터 과천, 성남 등 서울 외 투기 과열 지구로 3월부터는 전국의 고가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설치하고 집값 담합이나 편법 증여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소중한 우리 재산 우리가 지킵시다란 제목에 아파트 면적마다 최근 실거래가와 인터넷 호가,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적혔습니다. 모임에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내자라고 결성이 돼서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엘리베이터에 붙여져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살고 싶은 저 같은 사람은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일종의 집값 담합인데 오는 21일부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어떤 가격 이하로 팔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거죠. 많은 아파트들이 팔려서 그게 가격이 오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두 채만 그 가격을 팔면 이제 마치 그게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 구입 자금 출처 조사도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투기 가열 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검증해 편법 증여, 규정 위반 대출 등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의심되면 매매 계약이 완결되기 전에 조사에 착수해 중도금과 잔금 지급 등 거래 전 과정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증빙자는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증빙하시면 그때 증빙하고 됐었단 말이에요. 부모 찬스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기존 60일이던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은 30일로 줄이고 실제 계약이 없는데 마치 계약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 거래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부동산 불법 행위를 감독할 컨트롤 타워로 국토부 1차관 직속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설치합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오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 나설 후보를 뽑기 위한 첫 번째 예비 선거가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치러졌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했는데 민주당에선 표 집계 오류로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오와 현지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향한 대장정의 시작인 아이오와주 예비선거. 공화당은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97.1%의 득표율로 압승해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관심은 누가 트럼프의 대항마가 될지 민주당 경선에 쏠렸는데 밤 9시쯤이면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과 달리 날이 바뀌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Sean, have you gotten any explanation at all as to what's going on? No, I have not. 1, 2차 투표 결과와 이를 대의원 수로 바꾼 수치를 합산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승리 연설을 준비했던 후보들은 기다리다 지쳐 결과도 모른 채 연단에 올랐습니다. Well, looks like it's going to be a long night, but I'm feeling good. Today marks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Donald Trump. 첫 경선지 아이오와는 민주당이 초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당력을 집중한 곳입니다. All agree on one thing, and that is that they want to nominate somebody who can defeat Donald Trump in November. And so they're looking for a candidate that shows some strength early on. 민주당은 해킹은 없었고 자료도 그대로라며 수개표를 진행해 내일 발표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맥은 빠질 대로 빠졌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다음 주 뉴햄프셔주에서 2차 예비선거에 나섭니다. 첫 단추부터 엉킨 민주당과 후보들이 반전의 카드를 만들어낼지가 관건입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삼성 2인자로 불리며 그룹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부회장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닌지 조사했습니다. 최지성 전 부회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